안녕하세요. 인생 낭독 이야기 나르샤입니다. 제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책은 마이클 A. 싱어의 될 일은 된다입니다. 삶을 억지로 통제하지 않고 주어지는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는 실험을 기록한 책인데요. 저는 매일 2장씩 낭독하며 그 메시지를 제 삶과 연결해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 두려움의 스위치를 내리다와 8장 호련히 찾아온 영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엄격히 붙들고 있던 선수행의 틀로부터 잠시 벗어난 나는 아주 들뜬 마음으로 높이 날았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호기심 충만한 마을 사람들과 미국의 삶은 어떤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눈 뒤 나는 작별 인사를 시작했다. 저녁 초대를 받았으나 저녁 명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데 땅 주인이 물고기도 못 잡게 한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벤 뒷좌석 아래에 넣어둔 현미와 말린 콩 보따리를 꺼내어 음식을 준비하던 여자에게 모두 건네주었다. 어찌나 고마워들 하는지 오히려 내가 울 뻔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그들은 큰 선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사람을 돕는 기쁨이라는 결코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삶의 교훈이었다.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내 벤을 둘러싸고 작별 인사를 했다. 거의 한 달 동안 인간을 만난 적 없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그에 대한 의무는 없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아주 특별한 일이 따라온 것이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했고 그것을 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한 엄청난 실험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호련히 찾아온 영감. 멕시코의 경험을 통해 나는 한층 더 성장했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배움이었고 그 결과로 나는 큰 해방감을 맛봤다. 나는 가슴과 마음에 더 큰 평화를 안고 게인즈빌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살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 마지막 거처는 석회 웅덩이가 있는 마을 동쪽의 숲속이었다. 나는 다시 그 한적한 장소로 돌아가 차 안에서 살았다. 당시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는 고독과 나날이 그 강도가 높아져 가는 정진, 그리고 최소한의 음식뿐이었다. 나는 내가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업은 몇 개 남지 않았으나 그 뒤로 자격시험과 논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면의 깊은 곳을 탐색하고만 싶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내 명상이 얼마나 깊어졌는가였다. 경제학부 학장인 고프만 박사는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은 나에게 학위를 꼭 따라며 격려해 주었다. 박사님은 내 변화를 젊은 시절 한때의 방황으로 보고 곧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적어도 과정은 수료하기를 종용했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에 나는 가끔씩 학교에 나가 수업에 참석했다.
아주 자주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중에 나는 삶의 모든 경험에는 배울 게 있고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내 인생은 명상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이었다. 이렇듯 나는 학교 공부를 내면의 성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과목을 수강하던 중에 그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해당 강의를 담당한 교수님은 존경받는 경제학자였으나 진보적인 스타일은 전혀 아닌 분이었다. 나는 툭하면 수업을 빠졌고 그나마 나오는 날에는 맨발의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런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었을 리 없다. 하루는 교수님이 혹시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진짜 기대하고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시험 성적이 좋은 것을 보니 공부는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석률이 높아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아직 기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교수님께 마지막 보고서에 최선을 다할 테니 시험 점수와 보고서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교수님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드디어 기말 보고서를 써야 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나는 뛰어난 보고서를 쓰자고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자료를 머릿속에 집어넣기에는 내 정신 상태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명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매우 고요한 상태였다. 보고서 주제를 붙들고 며칠씩 생각하고 조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보고서를 쓸 생각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메모지 한 뭉치와 볼펜 몇 개를 챙겼다. 그리고 명상이 끝난 뒤 등유 랜턴을 켜고 차 안에 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았다. 나는 학위 과정을 못 끝낼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어떤 성적을 받건 무슨 상관이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자 머리와 마음을 압박하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졌다. 나는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일단 모두 써보기로 했다. 참고할 책도 없었다. 부담감에서 해방된 명료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논리만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일단 쓰기 시작하자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 걱정하지도 내 생각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개인적인 자아는 완전히 옆으로 밀어둔 채 솟아오르는 영감이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느 순간에 이르자 번뜩이는 영감이 내 안에 차올랐다. 직전까지만 해도 보고서로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건만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할지를 완벽하게 알 것 같았다. 고요한 마음 뒤로 지식의 구름이 순식간에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번개 치듯이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처음에는 생각이 전혀 끼어들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느낌에 가까웠다. 이 보고서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이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를 이제 알겠다는 어떤 확실한 알매 상태 말이다. 생각은 그 이후에야 형성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둘 떠오르던 생각들이 곧 마음속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쨌건 그것들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은 남아 있었지만 씨앗은 모두 그곳에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과정이었다. 나는 쓰고 또 썼다. 준비해온 여러 장의 메모지가 완벽하게 논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기본 전제에서 시작해 논지를 펴고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꽉 찬 구성이었다. 그 사이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그래프며 내가 수업 시간에 읽고 들은 적이 있는 참고 사실들을 배치했다. 어차피 이런 자료들은 다시 다듬고 주석을 달아야 하므로 일단 그 자리는 비워둔 채로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적어 내려갔다. 아무것도 나를 멈추지 못했다. 걱정도, 이 내용이 괜찮네, 나쁘네 하는 판단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펼쳐지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 때 우선 영감을 얻은 다음 그것을 물리적 차원에 펼쳐놓는다. 차 안에서 홀로 보낸 그날 밤, 내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러했다. 보고서 전체에 대한 영감이 단번에 떠올랐고 마음은 그것을 소화하여 구체화시켰다. 나의 창작품은 조각이나 그림이나 교양곡이 아닌 경제학 논문이었다. 예술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똑같이 출발했으나 표현의 매체가 대리석이나 그림이 아닌 논리적 사고였던 것뿐이다. 나는 그 영감의 불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그 찰나의 순간에 박사학위 수준의 보고서를 쓰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가 이미 내게 있음을 알았을 뿐이다. 나는 다음 며칠간 초고를 다듬은 뒤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본은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그 과목에서 A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교수님은 보고서를 돌려줄 때 자기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까지 했다. 나는 한없이 겸손해졌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밤의 경험은 분명 나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친 것이 틀림없다. 나는 창조적인 영감과 논리적 사고 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다.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았으나 그 영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내가 생각을 지켜본 자리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왔다. 완벽한 고요 속에서 그 어떤 부산스러운 노력도 없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아무리 애를 쓴들 내 논리적인 마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 보고서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탁월한 영감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 후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나는 누구든지 그 창조적 영감에 공명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7장) 두려움의 스위치를 내리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두려움의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8장) 호련히 찾아온 영감. 영감은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저항을 멈출 때 삶은 호련히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도 책쓰기 팀과 함께 배우는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두려움을 내려놓으니 배움이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 연수 준비를 생각하면 부담도 있지만 전국 책쓰기 확산은 반태섭 총장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그 곁에서 함께하며 마음으로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감사한 배움이자 영감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하고 있는 푸드 오아시스 프로젝트와도 이어집니다. 식품 사막화는 마트나 시장이 멀어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인제, 춘천, 부여를 중심으로 조금씩 알리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려움을 직접 듣고 AI 기술과 선순환 철학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걸음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될 일은 된다가 알려주듯 두려움의 스위치를 내릴 때 비로소 영감이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요즘 어떤 영감이 삶에 찾아오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의 길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100년 이야기 나르샤였습니다. 사랑합니다.